자, 4단원 자연스럽게 인간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 어떤 본 수업 때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고, 일단 생태계의 구성부터 해서 두 번째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이동은 계속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용이 계속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의 구성부터 해서 생물 다양성에서는 뭐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뭐 특정 단원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문제가 나오진 않지. 그래서 4개의 소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원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잡아야 될 부분이죠. 일단 생태계의 구성을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다루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생태계 구성을 알아야 생태계 유지 원리까지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참고로 두 번째 과정에서는 여기는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 2개만 따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었지? 됐니? 생태계의 구성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생태계의 구성 들어가기 전에 1단원하고 3단원에 배웠던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의 흐름이 이미 머릿속에 모여져 있어야, 익혀져 있어야 생태계 구성을 쫓아올 수 있다고 그랬고, 그렇지?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훨씬 더 큰 개념에서 생태계 파트로 이제 바라볼 내용으로 이제 활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구성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생태계 구성 요소를 좀 알아야 되겠지? 이제 말에서도 이미 나와 있듯이 생자가 무슨 생자예요? 날생자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해 이게? 생물체를 의미하게 되지. 생물체. 됐지? 그 다음에 태는 한자로는 모양태인데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면 환경을 의미하게 되지. 이때 환경은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 장소로 쓰이면서 생물체한테 필요한 물질들을 환경에서 끌어오고 불필요한 물질은 다시 환경으로 되돌려지는 이런 과정이 서로 뭐 돼 있다는 얘기지? 연결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계의 구성이 되는 거고, 생태계의 구성을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로 나누게 된다고. 됐지? 참고로 환경 요소 같은 경우는 생물체는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요소다 표현하게 돼? 비생물 요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생물 요소와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인 환경 요소로 우리가 구성된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생물 요소를 이제 기능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했었잖아. 뭘로 분류했었지? 생산자, 그 다음 소비자, 그 다음 분해자를 그랬고, 그래서 이 각 생명체들이 뭔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는 뜻인데 정확히 뭘 생산하고 뭘 소비하고 뭘 분해하냐 이거지. 뭐 하는 거야? 유기물을 생산하고 만들어진 유기물을 소비시키고 분해하는 거지. 참고로 이때 소비자에 의한 소비활동과 분해자에 의한 분해활동은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인데 이놈들이 생태계에서 하는 기능들의 차이로 인해서 나름 살짝 개념을 살짝 따로 분류시켜놨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지? 생산자부터 소비자, 분해자까지 정확하게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특히 생산자가 유기물을 만들 때 유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든 게 아니라 유기물을 만들 때 뭘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무기물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소비자나 분해자들은 유기물 갖고 유기물을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생산자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 그지? 그럼 생산자는 유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무기물들을 어디서 구해낸다는 얘기지, 이걸? 무슨 요소에서? 환경 요소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물 중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지는 유기물이 바로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무기물이 2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있죠, 그지? 그렇지? 일단 포도당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화학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지? 근데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나 주변을 둘러봐도 뭐는 없다는 얘기야? 화학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넘쳐나요? 뭐가? 비대에너지가 넘쳐나거든. 그래서 생산자가 유일하게 비대에너지를 뭘로 바꿔가지고 화학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유기물인 포도당 속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지. 이랬지? 생산자도 살아감에 있어서 화학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 화학에너지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는 직접 비대에너지를 이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시켜버린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대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전환된 화학에너지를 저장시켜놨다가 때가 되면 이걸 뭐에 쓰기 위한 거예요? 꺼내 쓰기 위한 거죠. 됐지? 그래서 이 과정이 그 유명한 무슨 성이었지? 광합성이었지? 그래서 광합성이
말 그대로 무기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게 떨어져 나오지 뭐. 산소가 떨어져 나와요. 그렇지? 이때 산소는 무기물 종류지? 그래서 이놈 어디로 버려지니? 환경 요소로 다시 버려지게 되는 거고. 됐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를 꺼내 쓰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다시 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분해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주로 유산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게 되면 다시 원래의 재료였던 이렇게 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화학 에너지를 어디다가 담아내기 시작해? ATP 속에다 담아내기 시작을 하지. 일부는 뭘로 빠져나오고? 열로 빠져나오고. 이때 ATP를 분해시켜서 방출된 이 화학 에너지가 이 생산자의 무슨 활동에 직접 이용될 거란 얘기. 생명 활동에 직접 이용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버려져요? 환경 요소로 버려지게 되면 여기에 버려진 거를 생산자가 다시 끌어와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유명한 무슨 호흡이라고 불렀어요? 세포 호흡이라고 불렀지. 세포 호흡 결과 유기물이 다시 뭘로 바뀐 거예요? 무기물로 바뀌었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큰 흐름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 됐냐? 그지? 자, 그 다음 현재 내가 여기다 색깔로 칠해놓은 게 있지. 색깔로 칠해놓은 거는 지금 뭐가 에너지 자체를 표현하거나 또는 에너지가 저장된 물질을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포도당을 세포 호흡을 하고도 남아 돌기 시작하면, 남아도는 포도당을 버릴 수는 없잖아. 뭐 해놔야 돼요? 저장시켜놔야 되지. 그래서 포도당을 저장시키는 식물이 또는 생산자가 하는 주 형태가 뭐예요? 녹말이지. 포도당 저장 물질. 그 다음에 셀룰로스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세포벽을 구성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남아 돌아요. 그럼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유기물로 전환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지질로 이제 전환을 사용을 하지. 근데 지질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지. 뭐 중성지방도 있고, 뭐이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있어요. 그렇지? 그럼 중성지방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뛰어나잖아. 같은 질량당 얘는 탄수화물을 1g당 4kcal를 저장하는데 얘는 1g당 9kcal 저장한다고. 그렇지?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지. 저장 효율성이. 인지질을 왜 만들었어요? 생체막 구성해야 되거든. 생체막 중에 대표적인 세포막을 구성해야 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스테로이드를 왜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하기 위한 거죠. 됐지? 그래? 현재 색깔로 칠해진 거는 전부 다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내용물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 당연하겠지만 녹말 셀룰로스 지질들은 포도당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놈들도 전부 다 무슨 물 종류에 들어가요? 유기물 종류에 들어가죠. 됐지? 자, 그 다음 일부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뭘로? 아미노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도 하지. 이때 아미노산의 구성원소가 CHON이지. 포도당은 CHO가 되는 거고, 그럼 포도당 가지고 아미노산을 구성하려면 어떤 원소가 껴들어가야 돼요? 질소 원소가 껴들어가야 되는데, 질소 원소가 N2 상태로는 직접 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지. 반드시 이온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온 형태가 무슨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나, 그 다음 무슨 이온으로? 암모늄 이온 형태로 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질소가 껴 들어가는 합성 과정이면서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니까 무슨 작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면서 동화 작용이 대표적인 사례면서 목적이 질소를 껴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동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질소 동화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의 개념하고 질소 동화에 대한 개념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광합성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 질소 동화를 통해서 아미노산 20종류를 만들게 되면 이 아미노산들을 합성시켜 가지고 원하는 뭘 만들었어요? 단백질을 만들 쓴다는 얘기지. 단백질을 왜 만들 쓰지? 뭐에 쓰려는 거야 이게? 단백질의 기능이잖아. 뭐 첫 번째가 에너지원이지. 세포를 쓸 수 있잖아. 세포로는 잘 써 안 써? 안 쓰지. 왜? 암모니아가 나오거든. 독성 물질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구성 물질로 써요? 몽구성 물질로 쓰지.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지. 단백질이.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물질 만들어 가지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활용하기 위한 거지.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기도 하지. 뉴클레오타이드도 구성원소가 C, H, O, N에다가 뭐가 껴 들어가요? 인이 껴 들어가거든. 이때 질소가 껴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질산이나 암모늄 이온이 껴 들어가는 무슨 동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질소 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도 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 자체로는 직접 껴 들어갈 수가 없지. 역시 무슨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껴 들어가지. 이게 무슨 이온이? 인산 이온이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러면 현재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인산 이온은 말 그대로 이온들이지.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이지. 됐지? 이온을 다른 말로 염유라잖아. 무기 이온의 종류거든. 무기 염유라 표현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영양소, 3부 영양소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됐지? 그럼 이러한 무기 염유는 어디에 넘쳐나요? 어디에 넘쳐나? 여기에 넘쳐나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무기 염료를 또 다른 말로는 3부 영양소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염료라 표현하게 돼? 영양염료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지? 특히 영양염료 또는 무기 염료가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다라 그랬어, 바다. 됐지? 이것들이 이온들이기 때문에 이온들은 이런 상태에서 뭐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지? 반드시 뭐에 녹아있는 상태여야 돼? 물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 물에도 잘 녹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과정도 질산이온 암모니움이 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동화의 한 사례라는 얘기예요. 질소 동화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종류가 크게 두 종류 만들어지겠지. 뭐 DNA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RNA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뭐 시키면 합성시키게 되면 핵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핵산이 뭐하고 DNA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RNA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런 핵산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DNA 목적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 RNA는 여기서 전사 과정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따가지고 세포 진로 유전 정보를 이동시키자. 이랬지? 그 다음 일부 RNA는 직접 리보솜을 구성해가지고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뭘 만드는데,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됐냐? 됐지? 이런 흐름들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히 일부는 이제 뭐로 만들어가지고 비타민으로 만들 쓰기도 하지. 비타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몽구성 물질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었죠. 단백질들의 입체 구조를 완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어찌됐든 생산자는 이러한 다양한 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유기물을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이러한 유기물들을 가지고 얘가 생명활동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러한 유기물들은 누구한테도 필요해 지금? 소비자나 분해자도 필요한데, 애들은 애처럼 뭐가 안 되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애한테 유기물을 뭐 해와야 돼요? 뺏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유기물을 취해왔어요. 취해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속에 들어간 무슨 에너지를 일단 꺼내써야 돼요. 화학에는 일단 꺼내써야 되니까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끌어와가지고 무슨 호흡으로? 주로 유산소 호흡으로 이거를 무슨 분해시켜버려? 완전 분해시켜버리지.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ATP에 실었다가 때가 되면 분해시켜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꺼내 쓰는 거고. 그리고 남는 유기물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너희들 생태계 파트 교재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런 흐름들은 잘 보여주지 않지. 세포 호흡이나 광합성의 흐름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또다시 안 해주니까 애들이 이걸 같이 연결을 못 시키더라는 얘기야. 됐냐? 자, 그 다음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뭘 뺏어온다는 얘기야. 유기물을 뺏어온다는 얘기지. 뺏어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세포로 쓰고, 남는 유기물은 자신의 몸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그치? 어쨌든 흐름을 보면 여기는 무슨 호흡이야? 세포 호흡이지. 이것도 무슨 호흡이야? 세포 호흡이지. 그럼 세포 호흡결과 이놈들이 만들어졌잖아. 이게 무슨 물들이에요? 무기물들이지. 그럼 무기물들은 다시 어디로 버려져? 환경요소로. 환경요소로 버려진 무기물 다시 누가 끌어와요? 생산자가 끌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에서는 또는 환경요소를 차이로 해서 물질이 계속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생명체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모든 생명체가 세포 결과 무슨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열에너지. 그럼 이 열에너지가 생명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 열에너지는 다시 생산자가 이용할 수가 없지? 이거는 그냥 어디로 날아가요?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날아간다 그랬지? 그래서 에너지를 뭐 하지 않는다?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됐지? 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생산자는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다른 생명체한테 유기물을 직접 뺏어올 이유가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 됐니? 그렇지?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단 말이지. 그럼 생산자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간대요. 그럼 이 물질은 유기물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지금? 무기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랬지? 그 다음에 세포결과 다시 무기물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유기물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무기물이 빠져나오는 이유가 전부 다 세포 결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무슨 형태로 이동을 해?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하지.
됐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게 되면 생산자로 최초로 들어온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 비대전이잖아. 비대전이가 뭘로 바뀌어가지고 화학 에너지가 뭐의 저장 형태로? 유기물의 저장 형태로 일부는 세포부로 날리고 일부는 빼앗기게 되면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화학 에너지도 같이 뭐 한다는 얘기?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명체 밖으로 빠져나오는 에너지들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를 보면 되는 거? 열 에너지로 보면 되는 거. 이해됐냐? 그렇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로 에너지가 이동될 때는 무슨 에너지 형태로 이동을 해요?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가 무슨 물에 저장된 형태로? 유기물에 저장된 형태로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로 이동이 간다는 얘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분해자가 이용하는 유기물들 있잖아. 분해자가 이용하는 유기물 좀 특이하지, 그지? 소비자가 이용하는 유기물들은 주로 생산자한테 직접 취해오거든. 그렇지? 그럼 소비자를 좀 예를 들게 되면 생산자로부터 유기물을 직접 취해오는 소비자가 있어요. 생산자로부터 유기물을 직접 취해오는 소비자를 몇 차 소비자라고 그래? 1차 소비자라고 그러지? 그럼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또 다른 소비자가 뺏어갔단 말이야. 이거는 몇 차 소비자라고 그래? 2차 소비자라고 그러지? 그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갈 때 유기물의 이동 방법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지. 그지? 피식과 포식 관계로 이동한다고. 근데 분해자가 이용하는 유기물들은 내가 생산자나 소비자를 잡아먹진 않거든. 그렇지?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죽었어요. 죽으면 뭐가 돼요? 생산자나 소비자 죽으면 뭐가 돼요? 사체가 되거든.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나는 생명활동은 정지됐지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유기물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사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소비자인데 생산자를 먹었어요. 먹게 되면은 먹은 유기물을 내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100% 흡수할 수는 없지. 똥을 통해 빠져나가지. 그래서 대표적인 거. 똥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유기물들을 누가 주로 취해간다는 얘기예요. 분해자가 주로 취해간다는 얘기지. 유기물을 얻는 방법이 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분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분시켜 놓은 거라고. 됐지? 참고로 이때 똥이라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거를 무슨 물이라 표현을 해요? 배설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3단원 때 배웠던 배설의 의미보다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3단원에서의 배설은 뜻이 뭐예요? 오줌이나 땀이지. 즉 세포 호흡 결과물들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거잖아. 여기서 의미하는 배설물은 오줌 땀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시킨다고? 똥인 대변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야. 생태계에서는. 이해됐지? 이런 개념 싸움이 좀 잘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분해자가 이용하는 유기물들이 주로 사체나 그 다음에 배설물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들을 주로 활용한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는 뭐가 있냐 볼게요.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지, 그지?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에너지 구현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지. 이 빛이 일방적으로 누가 계속 공급을 해줘? 태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무기물 중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와 같은 기체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 다양한 기체들이 대표적으로 산소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뭐도 필요해요? 질소 분자도 필요하지. 근데 이 질소 분자는 직접 질소 동화에 껴 들어갈 수가 없지. 이 질소 분자를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어쨌든 질소 동화에 필요한 모든 질소 원자들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됐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 세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물도 필요하잖아. 이 물은 세포 호흡을 물질 대사에 이와 같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생물체를 구성하는 주 물질이 되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지. 일들이 많아요. 됐지? 이거 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뭐 생리기능 조절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됐니? 그지? 그 다음에 이 물 속에 이제 다량의 뭐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무기염질이 녹아 들어가 있지. 이런 질산이온, 암모늄, 인산이온 등등이. 됐지? 무기염질 또 다른 말로 뭐? 영양염료.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무기염료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물이 무슨 물이라고? 바닷물이라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온도도 필요하겠지, 그지? 이때 온도가 나오게 되면 생태계에서 온도가 나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다루면 돼요. 우리가 체온 조절 과정에서 다루듯이 온도와 관련된 무슨 양 조절하는 게 있어요?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관계가 있지? 그치?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과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형태적인 차이가 생기잖아. 열 발산량 조절하기 위한 구조적인 차이. 그 다음에 온도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과정이 무슨 반응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화학 반응하고도 관련돼 있거든. 온도가 증가하면 화학 반응 보이죠? 빨라지거든. 그러면 생명체가 하는 화학 반응들이 주로 무슨 대사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생명체 대해서 무슨 대사율도 높아진다는 얘기? 물질 대사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하고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를 보게 되면 누가 커요? 누가 커요? 여름이 크지. 왜? 얘는 봄에 태어나는 것보다 세포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 세포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 속도가 A보다 뭐 있다는 얘기 지금? 빨랐다는 얘기지.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기존의 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세포를 구성한 물질들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되지. 무슨 대사 속도가 빠르니까. 물질 대사 속도가 빠르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빨리 확보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지면서 몸집이 보여진다는 얘기야. 봄철보다는 커진다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해됐니? 그렇지? 어쨌든 흐름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이제 물 속에 서식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서식할 수도 있어요? 토양, 육상 위라든지 토양 속에서도 서식할 수 있거든. 그래서 토양 자체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토양 속에도 물이나 뭐가 들어가 있거든. 영양염료가 들어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자한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런 식의 흐름을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요소가 존재하는데 환경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럼 환경이 변하게 되면 변화된 환경이 당연히 누구에 영향을 미쳐요?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생물체들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참고로 환경의 변화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그랬지? 작용이라고 그랬고, 생물의 생명 활동이 환경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반작용이다 표현한다고 그랬지. 물론 기출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례를 줘놓고 이게 작용인지 이게 반작용인지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도 물어본다고 그랬지. 예를 들면 토끼가 풀을 먹었으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토끼가 멸종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토끼가 멸종했어요. 뭔가? 작용이란 얘기죠. 이해됐지? 대기 중에 산소가 21%나 차지하는 이유가 생물체들의 무슨 성 결과예요? 광합성 결과거든. 광합성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21%까지 올라갔대요. 뭐예요? 반작용이거든.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생물들끼리 미치는 영향이야. 생물들끼리 미치는 영향을 뭐라 그래?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지. 생산자들끼리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소비자들끼리, 분해자들끼리 또는 이들끼리 또 뭐 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이런 모든 작용들이 무슨 작용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토끼가 풀을 먹었대요?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됐지? 흐름 통해서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실제 어떤 생물체들이 여기에 소속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그게 대표적인 사례죠. 생산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식물이고, 식물은 다세포야 단세포야? 다세포지. 다세포. 다세포고, 그 다음에 식물은 아닌데 식물처럼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가 있지. 주로 민물이나 바다에 서식하는 뭐들이 있어요? 조류들이지. 조류. 됐지? 이때 조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단세포성 조류하고 다세포성 조류가 있어요. 이때 단세포성 조류들을 뭐라 부른다?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부른다 그랬지? 그지? 다세포성 조류들은 주로 이제 해양에 사는 또는 바다에 사는 놈들이고 색깔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뭐 녹조류, 갈조류, 그다음 홍조류. 너희들이 먹는 미역, 김, 다시마들이 바로 이런 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됐니? 그지? 그럼 뭐고?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이 조류이면서 생산자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소비자의 대표적인 애는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뭐들이? 동물들이지? 동물들도 무슨 세포들이? 다세포들이지? 참고로 곤충도 뭐의 종류? 동물의 종류라는 거 좀 기억해. 그치? 거미는 동물이에요. 가재 동물이지? 붕어 동물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 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원생 생물들이 있다고 그랬지. 원생 생물들. 지난 3단원 인체방어작용 들어가기 전에 병원체의 종류 중에서 원생 생물 다뤘잖아. 원생 생물은 원핵이야 진핵이야? 진핵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들이고, 이들이 대다수가 무슨 세포들이 많아요? 단세포들이 많아요. 단세포들 중에서 뭐의 특징을 갖는 게 있어요? 동물의 특징을 갖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슨 동물이다? 원생 동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신벌레, 아메바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단세포성 원생 동물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동물성 플라콘토이라고 해요.
됐지? 생태계에서는 이런 개념 안 물어보거든. 근데 이건 알아야 돼. 그니 동물성 플랑크톤은 단세포인 무슨 자에 들어가는구나, 소비자에 들어가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플랑크톤으로 끝나잖아. 플랑크톤으로 끝나면 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플랑크톤은 전부 다 무슨 자인 줄 알아? 생산자인 줄 알거든. 동물성 플랑크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 얘는 광합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분해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원핵 생물들이 있지. 원핵 생물들. 원핵 생물들이 전부 다 뭐의 종류들이? 세균 종류들이죠. 이제 세균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균류가 있지. 세균과 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얘는 주로 원핵 세포이면서 단세포인데, 얘는 진핵 세포이면서 다세포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곰팡이나 버섯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됐니? 그렇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잡아야 될 개념.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이제 따로 묶어가지고, 생산자 묶고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분해자를 따로 묶었을 때 생산자를 무슨 영양 생명체다? 독립영양 생명체라고 보는 거지. 소비자하고 분해자는 종속 영양 생명체로 보는 거고. 이때 독립되어 있다라는 개념, 1단원 과학 탐구 과정에서 독립변이할 때 그 독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고, 유전 파트에서 유전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독립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랬지. 이 독립은 유기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야. 즉 얘는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면 소비자하고 분해자는 유기물이 필요한데 스스로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이 유기물을 누구한테 원인으로 받아줘야 돼요? 생산자를 원인으로 받아줘야 되지. 생산자가 없으면 얘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유기물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고 그래? 생산자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이해됐지? 그지? 과학 탐구 과정 종속변이 헷갈리면 안 돼. 됐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그 문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포 소견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는 독립영양 생명체하고 종속영양 생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고. 아니지. 이건 세포비잖아. 그지? 독립영양 생명체와 종속영양 생명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가능한지, 광합성이 가능하냐 광합성이 불가능하냐를 구분하는 거거든. 됐지? 그럼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유무를 가지고 독립이냐 종속이냐 구분하는 거야 실제는. 됐지? 세포는 다 가능하잖아. 미토콘 다 가지고 있고. 됐냐? 그래서 구분 좀 잘 해주고, 이걸 이제 나중에 새롭게 물어봤을 때 말만 살짝 바꾸면 헷갈려하지 말고, 이런 개념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려해 뒀다가 문제 풀이할 때 적용시키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잡아야 될 개념이 개체군하고 군집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고 그랬지. 자, 개체군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 개체들의 집단이지. 이걸 이제 개체군이라 표현하는 거고, 군집은 여러 개체군들을 집단화시킨 거지. 그치? 최소 몇 개 이상만 묶으면 돼? 2개 이상만 묶어지면 군집이다라 표현했고.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보면, 강아지 풀을 묶으면 강아지 풀만의 무슨 군이 돼요? 개체군이 되고, 소나무를 묶으면 소나무만의 개체군이 되고, 메뚜기를 묶으면 메뚜기만의 개체군, 참새를 묶으면 참새만의 개체군, 호랑이를 묶으면 호랑이만의 개체군, 그 다음 대장균을 묶으면 대장균만의 개체군, 털곰팡이를 묶으면 털곰팡이만의 개체군, 송이버섯을 묶으면 송이버섯만의 개체군. 됐지? 각 개체군들이고, 이 개체군들을 생물 요소에 따라 한번 분류시켜 보자는 얘기지. 생물 요소에 따라서. 얘는 뭐예요? 생산자. 예, 생산자지. 이 둘을 묶으면 생산자라는 뭐가 돼? 군집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제 생산자는 한 종만 아니라 여러 종의 개체군들이 묶어져 있다는 얘기지. 생산자들만의 뭐 군집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으로. 그 다음에 메뚜기, 참새, 호랑이는 전부 다 생물 요소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소비자에 들어가지. 그럼 소비자들만은 뭐가 돼요? 군집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규모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생태계 자체가. 그 다음에 대장균부터 송이버섯까지는 분해자라는 군집이 되는 거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생물 요소를 전부 다 묶어요. 전부 다 묶으면 역시 뭐라 표현하면 돼요? 군집이라 표현하면 되지. 그래서 이걸 다 묶었을 때 이 생물 요소를 생물 군집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됐지? 규모가 상당하다는 얘기지. 실제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지? 이랬지? 그러면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 뭔가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이게 무슨 작용이? 상호작용이지. 상호작용. 됐지?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동일한 종인데 동일한 종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친대요. 이것도 무슨 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생태계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전체 생물 군집이면서
생산자 군집, 소비자 군집, 분해자 군집이면서 그럼 주변은 우리가 뭘로 보면 돼? 주변은 환경을 보면 되는 거지. 주변이 환경이 되는 거고 환경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대요. 그럼 뭐라 표현하면 돼? 작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반작용이 결과가 되는 거지. 이게 전체 생태계의 큰 흐름이 되는 거고. 됐지? 또 한 번 해주면 생산자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비대에너지지? 생산자로 들어오는 물질은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지, 무기물. 그러면 여기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면 이 유기물들이 무슨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되고 화학 에너지 저장시키는 된 거고 이놈들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일부를 빼냈대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물질이 빠져나온대요. 그럼 뭐라 표현하면 돼? 무기물이 빠져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생산자를 취하는 게 주로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무기물 형태로 가는 거야? 유기물 형태로 가는 거야? 유기물 형태로 무슨 에너지 저장 형태로? 화학 에너지 저장 형태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이놈이 생산자를 직접 취했기 때문에 이놈 몇 차 소비자 되는 거고 1차 소비자 얘가 2차 소비자 얘가 3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소비자 차수를 정할 때는 먹고 먹지는 관계를 가지고 차수를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새가 생산자를 직접 취했어요. 그러면 참새는 이 과정을 통해 가면 2차인데 이 과정을 통해 가면 몇 차로 봐야 돼? 1차로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들이 죽었어요. 사체가 되거나 애들이 똥을 쌌어. 배설물 돼서 여기에는 유기물을 취해가는 게 바로 무슨 분해자들이고.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공통적으로 생물체 밖으로 어떤 물질이 빠져나온대요. 그럼 이건 뭐야?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전부 다 무기물이지. 원리는 전부 다 세포 결과가 되는 거고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빠져나온 거. 됐지? 이때 열은 우주 밖으로 빠져나오고 무기물들은 다시 누가 끌어와서 생산자가 끌어와서 이렇게 또 돌고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됐지? 교재에 나와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실제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됐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잘 잡을 수 있겠지, 그지? 여기부터 잘 잡아줘야 뒤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이동까지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됐니?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여기 문제에서 이제 뒤에서 개체군하고 군주에서 다루겠지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있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들이 있어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들. 됐지? 이 종류가 각각 다른 놈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됐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대표적인 대로 텃세나 순위제나 리더제나 사회생활이나 가족생활이나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는 경쟁, 분석, 피식과 포식, 기생, 공생 이런 관계들이 어디냐?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데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됐냐? 자, 볼게요.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래. 일단 여기가 생물 군집이고 얘가 환경이면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대요. 이거 작용이야, 반작용? 반작용이지, 반작용. 그 다음에 개체군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대요. 무슨 작용이? 상호작용이지. 상호작용 중에서도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아니라 어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됐지? 그래서 문제 풀면 기억. 한 개체군은 한 종의 생물로만 구성된다. 맞지? 개체군의 정의이고 가뭄으로 벼 수확량 감소했대요. 가뭄, 환경의 변화가 생겼네. 생물체의 수확량이 바뀌었대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바뀐 거니까 무슨 작용의 사례? 작용에 대한 사례지. 반작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 포식과 피식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됐냐? 만약에 텃세는 나에 해당된다 그러잖아. 그럼 텃세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거든.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칠 수 있다고. 됐지? 나중에 개체군과 군집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줄 거고. 자, 2번 보면은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였지?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 작용이지. 이놈이 반작용이에요. 이거 상호작용이지. 상호작용인데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구분 좀 잘해야 되고. 그럼 기억. 빛의 파장이 해조류 분포에 영향을 미친대요. 빛의 파장 환경이지. 해조류는 생물체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뭐예요? 작용이 들어갔네. 맞지? 그 다음에 지렁이로 인해서 토양이라는 환경이 변했대요. 생물체에서 환경이 변했으니까 뭐예요? 반작용이 되는 거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지우류는 대표적인 생명체 중 하나예요. 지우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우류는
공생관계 있는 놈들인데 대표적으로 조류하고 곰팡이, 균류와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예요. 나중에 이제 식물의 천위 과정도 나올 건데 어쨌든 생명체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대요. 뭐야? 뭐 반작용이지? 지렁이가 흙 속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대요. 역시 뭐예요?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반작용 사례 고르란 얘기죠. 숲이 우거지니까 숲속의 환경이 변한대요. 뭐야? 뭐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온도가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변했대요. 뭐예요? 작용이지. 외래 어종인 베이스의 개체수 증가로 토종오리의 종수가 변했대요. 무슨 작용이? 상호작용이죠. 그럼 반작용의 사례니까 기억만 해당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4번.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기억이 뭐예요? 작용, 니은이 반작용, 디귿 리을이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기억 볼게요. 곰팡이는 분해자니? 맞죠? 숲의 나무가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줬대요. 생물체가 환경에 영향을 줬으니까 대표적인 반작용의 사례죠. 그지? 그 다음에 일조량은 빛의 양이잖아. 빛의 양. 즉 환경으로 인해서 식물에게 영향을 미쳤대요. 환경이 식물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작용이 되는 거지. 됐죠?